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안전이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안전 이별을 원한다, 안전 이별을 기원한다, 이런 말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교제 중인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에 갑자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이별을 거부하게 되거나 아니면 연인으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해와가지고 이별을 하고 싶은데 더 큰 폭력을 행사할까봐 두려워서 이별을 못하는 경우도 많죠. 네, 그렇죠.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 이제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하고 또 그래서 상대를 살해했었던 아, 사건도 있었던 맞습니다. 걸로 네네. 기억해요. 네.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데이트 폭력이란 게 정확하게 뭔가요?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이라고도 하죠. 서로 교제를 하고 있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폭력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때리는 폭력뿐만이 아니라 뭐 정서적인 폭력, 광범위한 폭력을 의미합니다. 네. 최근에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이슈가 많잖아요.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이유인지 아니면 실제로 사건이 많아진 건지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 건수는 2022년에 7만여 건에서 2024년 8만 8천여 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연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신고 건수보다 실제 발생한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연인 관계,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범죄다, 범죄 피해를 보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는 법이나 규정이 있어요? 현행법은 데이트 폭력을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범죄 행위에 따라서 형법이나 특별법상의 각 개별 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트 폭력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데이트 폭력 범죄 유형별 검거 순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폭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폭행에 따라서 수반되는 상해도 많고요. 예상 외로 감금이나 협박을 일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폭력이나 스토킹까지 이르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네, 예전 영상에서 폭력에 대한 내용은 좀 네. 다뤘었는데요. 네. 그 관련된 부분은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트 폭력은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전부터 유튜브에서 다루고 싶었던 주제예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습니다. 아, 네. 저도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데이트 폭력 관련 사건들이 많나요? 네, 그런데 실제 사건이 발생한 빈도수에 비해서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가 자신이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저조차도 놀라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몰랐어요. 이게 범죄인가요? 이 정도까지만 확인을 하시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너가 했던 게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범죄에 해당한다더라.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경고하는 메시지, 그 정도로 만족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뭐 사건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계를 정리하는 분들은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당한 피해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일단은 처음부터 학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서서히 진행되는 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점점 정도가 좀 심해지겠죠.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뜨겁다 하고 나오잖아요. 음. 그런데 물이 점점 달궈지면은 그게 물이 뜨거워진다는 거를 인지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음. 일어나는 폭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해 당사자인 경우에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 정서적인 폭력에서는 좀 참으면서 넘어가다가 정말 신체적, 물리적인 폭력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럴 때 이게 폭력이구나 좀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 그는 좀 특수하잖아요. 사랑 싸움이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통제적인 행동이 애정이나 관심으로 잘못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맞아요. 그런 거 그리고 같아요.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또 잘 은폐되는 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명백하게 본인이 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사건 진행에 의지가 있지만 2차 가해의 피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사건 진행을 중도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랑 가해자가 연인 관계로 친밀한 관계이다 보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은 당연히 알 것이고 피해자의 직장이나 피해자의 가족, 그 주거지, 주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가해자가 계속 피해자의 가족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주거지에 와가지고 연락을 하고 괴롭힐까봐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정말 후환이 두렵다 이런 말처럼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런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협박죄나 스토킹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요.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두렵다 하시면 접근 금지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있긴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염려되시겠지만 변호사를 믿고 그냥 진행을 하셔도 괜찮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관계를 정말 끝내고 싶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정말 엄하게 처벌을 하고 싶다라는 처벌 의사도 있는데 사건을 진행하다가 이제 가해자가 똥줄이 타는 거죠. 찾아와서 나 진짜 잘못했으니까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회유를 하거나 아니면 너 이런 식이면 나도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엄포를 넣는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는 가해자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처벌 불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의사를 명시적으로 문서화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네. 그러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이 되는 걸까요? 처벌은 받지 않고요? 헌법상 폭행죄나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그 반의사 불벌죄는 처벌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연인 관계였고 하면 처벌불원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해자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회유를 하다 보면은 그 말이 넘어가서 그냥 처벌 불원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요. 피해자분들한테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진심으로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고 사건을 진행을 하시다가 가해자의 회유에 못 이겨서 그냥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분들 중에 대다수가 몇 년이든 시간이 흘러서 다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폭력의 수위는 점점 더 세지고요. 피해는 더 심각해지죠. 한번 폭행을 가했다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더 심화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쵸. 네, 법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소를 진행을 하시고 가해자가 자신이 행했던 그 행동들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개선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스스로 반성을 하고 그 관계를 종결하는 것에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뭐 폭력성이 너무 난무하거나 뭐 정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 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라, 관계를
개선을 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설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벌 불원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요.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 관계를 종결하시고 엄벌을 계속 탄원을 하시면서 관계를 종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협박을 한다면 스토킹이나 뭐 협박죄로 추가 고소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뭐 계속 접근을 하는 것이 무섭다, 우리 집에 찾아올까 봐 두렵다 하시면 접근 금지 조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관계를 아예 단절하라는 단절을, 말씀이죠. 그러면 고소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슬프지만 정신을 좀 바르게 차리고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 그러니까 폭행당한 흔적, 그리고 뭐 상해 부위가 있다면 상해 사진 부위의 사진을 찍으시고요. 진단서도 발급 받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시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결하는 것을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근데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도 네,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저도 많이 이제 고민하고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한국 데이트 폭력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 데이트 폭력이 일어난 이후에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직접 이제 답을 한 것들을 보면 30대의 경우에는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헤어질 만큼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이 응답이 46% 정도 됐고요. 굉장히 높네요. 네. 40대는 더 높아요. 40대는 역시 헤어질 정도로 폭력의 그 수준이 높지 않아서, 그리고 쉽게 해결하고 싶고 단호하게 끝내지 못해서, 그게 57% 정도 되더라고요. 더 높죠. 정리해서 말하자면 결국에 상대에 대한 애정이죠. 사랑이 이 관계를 끝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학대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있던데요. 미국의 그 심리학자이자 가정폭력연구소의 설립자인 레노 워커 박사가 매맞는 여성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용어를 이제 만들었어요. 네. 폭력의 굴레에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는 부인 단계라고 해요. 우리 관계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는 죄책감의 단계예요.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결국에는 자기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는 깨달음의 단계인데, 어떤 이유로도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까지 깨달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다음 단계는 책임의 단계예요. 책임의 단계에서는 폭력의 피해자인 자신이 노력해서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네. 제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탓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게 내 탓이니까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왜 깨달았는데 책임 단계로 넘어가는 걸까요? 그거를 이타적인 망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노력하고 희생하면은 이 폭력성도 변화할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내가 참고, 내가 견디면은 이 상황은 괜찮아지고, 우린 또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이타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사실 망상이라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에 이제 묶여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변화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데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를 갖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이 아시겠지만 76%라고 굉장히 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범률이 그 정도 된다는 거는 괜찮아질 거야. 내가 노력하면 달라질 거야. 이렇게 믿기에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죠. 네.
예전에 이제 이런 관련 연구들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되었던 게 뭐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요. 근데 본인이 이 상황에서 우울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 내가 무력한 존재라는 거를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학대의 결과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느냐, 학습된 무기력보다는 학습된 희망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괜찮아지고 있어? 혹은 내가 이렇게 좀 다르게 대하니까 이 사람이 또 변화하고 있어?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이 사실은 관계를 놓지 못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어요. 상담실에 와서 심리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의외로 많이 하세요. 아,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하면서 맞습니다. 문제를 이제 사실은 덮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왜 없겠어요? 저 네, 이해도 갑니다. 이해가 가긴 하는데 이거는 냉정하게 판단을 맞아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이걸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네, 심리학적으로 가스라이팅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가스라이팅이 나왔으니까 짧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영화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1930년대 이때에 나왔던 그 영화에도 아내와 남편 집에 가정 생활이 나왔어요. 가스등이라는 영화에서 아내가 자꾸 등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 같아. 응? 그런데 남편은 네가 이상한데 나는 안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부인하면서 잘못된 안 깜빡거린다. 네가 이상한 거다. 너가 미쳐가고 있다. 이거를 의도된 기획이었죠. 의도되게. 그래서 결국에는 폴라라는 그 아내가 본인이 이상해진 걸로 그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의 그 처음 시작이었고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의 특징. 사실은 시중에 있는 책들은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아요. 네. 네. 근데 가해자를 미리 잘 알아서 피하고 싶지만 사실 내가 당하고 있나 이거에 대한 인식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타겟으로 삼는 거는 일단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조종하고 싶은, 모든 게 게임이거든요. 통제하고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통할 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약하고 약해 보이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막 주체적이고 이런 사람을 찾지는 않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약해 보이고 조금 더 의존적이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되게 비겁하네요. 네. 왜 성폭력의 타겟이 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듯이 이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들도 자신이 통제감을 크게 느끼기 위해서 그게 잘 통할 만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고 그리고 죄의식도, 책임감이 강하면 보통 죄의식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조금 낌새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나의 탓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참아야 된다 이렇게 여기면은 이 관계 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가해자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이게 가스라이팅이구나를 인식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오래 되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관계 이전에 나의 그 존재 자체로 굉장히 빛났던 그런 순간들을 또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시간이 없던 시간이면 좋겠다. 근데 그 예전에 당신은 어땠고 언제가 가장 행복했고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눈물을 많이 흘리시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빛났던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하나 내가 원래 좋아하는 거, 나한테 필요한 거, 나랑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면서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거를 최우선으로 두면서 나의 에너지를 이제 거기다 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나를 보호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전한 환경에서 이제 편안함을 느끼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연인 관계를 이제 시작할 때 이 연인이 될 사람이 폭력성이 있는지를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되게 판단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이 기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통제를 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지, 이게 애정이랑 섞였을 때 좀 헷갈리거든요. 이거 나를 좋아해서 그래, 나를 관심이 네. 있어서 그래. 너무 공감해요. 이거는 네. 정말 뭐 폭력적인 관계의 시작은 되게 드라마틱하고 열정적이고 정말 뭐 그 허니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관계의 초기 시절이 되게 좋았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잘 살펴보면 이게 나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과는 조금 색깔이 달라요. 얼마나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나의 생활의 영역을 좀 존중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지, 아니면 그 선을 넘어서 침해하고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들자면 연인 관계에서 데이트를 하려고 만났는데 네네. 짧은 치마를 입었어요, 여자친구가. 그렇죠. 근데 외모에 대한 네, 지적이나 너 치마 갈아입고 와, 바지로 갈아입고 와. 그렇죠. 이런 지적을 그거는 하는 경우. 사실은 본인이 결정해서는 네. 안 되는 부분이죠. 그쵸. 네. 그런 그 나의 원래 가지고 있던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내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과하게 강한지, 근데 그것들을 좀 참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건강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건강한 관계란 뭘까요? 건강한 관계는 싸움이 없는 관계는 아니겠죠. 중요한 부분은 폭력이나 위협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상대가 서로 생각이나 신념, 의견, 뭐 느낌 이런 것들이 다르더라도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또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호작용 방식도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를 많이 전에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 팀으로서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 바란다는 그 태도로 상호작용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된다면 그 관계를 짚어보는 내용들도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서 링크된 글에서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